비는 그날 밤 유난히 차갑게 내렸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받은 것은 감사도 존중도 아닌 젖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이젠 향수 냄새 나는 여자랑 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손에 꼭 쥔 종이보다 더 차가운 건 믿었던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수연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 사대째 약초를 다루어 온 종가 은가의 외딸로 태어났다. 은가의 역사는 조선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산속에서 약재를 캐고 다렸던 선조의 이야기가 가문의 구전으로 내려왔고 그 피가 수연의 손끝까지 이어졌다. 어릴 적부터 새벽 이슬이 맺힌 약재를 손으로 더듬으며 자랐고 16살에 이미 어머니보다 약성을 더 꿰뚫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마을 어른들은 은가 핏줄은 손끝으로 약을 읽는다고 했고 수연의 손은 그 말이 과장이 아님을 해마다 증명해 보였다. 봄이면 진달래와 쑥을, 여름이면 오가피와 음나무 껍질을, 가을이면 오미자와 구기자를, 겨울이면 눈 속에서 캔 더덕과 황기를 다루었다. 약재마다 덕는 온도가 달랐고 발효기간이 달랐으며 어떤 것과 배합해야 독이 되지 않는지를 수연은 책이 아닌 몸으로 익혔다. 그것이 은가의 방식이었다. 그런 수연이 대학생활과학과에 진학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굳이 서울 나갈 필요가 있냐? 산에서 배운 게 더 많은 아이인데. 아버지 은태봉은 딸이 가업을 잇기를 원했다. 하지만 수연은 약초의 세계를 과학으로 증명하고 싶었다. 선조들이 경험으로 알아온 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내고 싶었다. 그 꿈을 품고 상경한 첫 해봄, 강진호를 만났다. 강진호는 수연과 같은 과 동기였지만 두 사람이 처음 제대로 말을 나눈 건 2학년 실험 수업에서였다. 진호는 발표 자료를 잘못 준비해 쩔쩔매고 있었고 수연이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었다. 그날 이후 진호는 수연을 따라다녔다. 가난한 집안 없는 배경 하지만 크게 되겠다는 눈빛만큼은 확실했다. 나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어? 수연은 그 말에 웃었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고 야망이 나빠 보이지 않았다. 사람을 볼 때 눈빛을 먼저 보라고 가르친 건 어머니였다. 수연은 진호의 눈빛을 믿었다. 문제는 졸업 무렵 시작되었다. 진호가 바이오 기업을 세우겠다고 선언한 날 수연의 아버지 은태봉은 상을 뒤엎을 기세로 노발대발했다. 근본도 없는 놈이 무슨 사업이야. 기업은 무슨 기업, 곳이나 붙으면 다행이지. 내가 평생 뒤바라지해야 한다는 말이잖아. 어머니는 울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다. 은가 외딸이 저런 놈한테 붙어서 뭘 얻겠냐. 애미 약초 레시피나 갖다 바칠 팔자다. 그 말이 날카롭게 수연의 귀를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믿었다. 수연은 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끝내 대문을 잠갔다. 나가면 다시 오지 마라. 수연은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진호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그녀의 나침반이었다. 그 나침반이 훗날 얼마나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수연은 20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다. 창업 초기는 혹독했다. 서울 외곽의 반지하 사무실, 컴퓨터 한 대, 책상 2개. 진호가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동안 수연은 지리산을 오르내리며 약재를 캤다. 어머니 몰래 가져온 레시피 노트를 펼쳐 하나씩 재현하고 성분을 분석하고
논문을 뒤져가며 과학적 근거를 붙였다. 밤이면 진호의 투자 발표 자료를 다듬었고 새벽이면 다시 약재 작업을 시작했다. 잠을 4시간 이상 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수연아, 이번 투자자가 약선 음료 시장에 관심 있대. 발효 음료 샘플 10개만 만들어줄 수 있어? 3일 안에. 진호의 요청은 언제나 갑작스러웠고 언제나 촉박했다. 수연은 단 한 번도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손이 부르트도록 재료를 갈고 온도를 맞추고 포장을 했다. 그 샘플들이 첫 번째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다. 하지만 그 자리에 수연의 이름은 없었다. 발표 자료에도 계약서에도 언론 기사에도 강진호 대표의 독창적 약선 발효 기술이라는 문장만 남았다. 수연은 그때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고 수연은 오래도록 그 함정 안에 있었다. 창업 3년 차 회사에 처음으로 직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갈등의 씨앗도 함께 자랐다. 진호는 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한 날 밤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축 만찬을 열었다. 수연도 함께 자리했다. 그러나 진호는 그녀를 저희 회사 연구 직원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아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명함을 건네며 역시 K-G는 인재들이 다르네요라고 했고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나 직원이야? 진호는 핸들을 잡은 채 시선을 앞에 고정했다. 투자자들 앞에서 산골 마누라 소개하면 이미지 관리가 안 돼. 실제로 그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있거든. 이해해, 전략적인 거야. 수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가슴 한켠에서 소리 없이 금이 갔다. 4년 차에 진호는 수연에게 등기이사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요청했다. 세금 구조 때문에 그래. 당신이 공동대표로 있으면 배당 세금이 이중으로 붙어. 내부 회계사가 정리해줬어. 수연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회계 용어들이 가득했다. 그냥 믿어도 돼. 내가 손해보게 할 것 같아? 진호의 말에 수연은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인지를 그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된다. 5년 차부터 진호는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연에게 옷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엔 머리 스타일을 바꿔봐라고 했다. 수연이 약재를 다루다 보면 손에 자연스럽게 물이 드는데 진호는 그 손을 보기 흉하다며 식탁에서 치우라고 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손 내밀지 마. 창피해. 수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울었다. 조용히 혼자서, 진호가 보지 않는 주방에서, 그리고 시어머니 오봉순이 등장했다. 오봉순은 경상도 외진 마을의 과부였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진호에게 너는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라는 말을 세뇌처럼 반복했다. 진호의 마마보이 기질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봉순이 20년에 걸쳐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오봉순은 며느리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 산골 출신이 무슨 수완이 있겠어. 약초나 캐던 아이가. 그래도 초기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아들이 가난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자 단숨에 서울로 올라왔다. 오봉순이 처음 펜트하우스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은 날 수연은 주방에서 약선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오봉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에게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진호야, 이제 내 급이 달라졌잖니. 저 산골 며느리 옆에 두면 내 얼굴에 먹칠이야. 상장하고 나면 제대로 된 집안 여자를 들여야지.
재벌 집안이랑 사돈을 맺어야 내 사업도 더 커지는 거야.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동이었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약탕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어머님,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봉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며느리, 기분 나쁘면 미안한데 사실이 그렇잖아. 진호가 얼마나 크게 될 사람인데 산 냄새 나는 안악이랑 평생을 살아. 당신도 욕심이 있으면 내려와야지. 수연은 진호를 바라보았다. 진호는 소파 쿠션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수연은 알았다. 이미 오래전에 결론이 나 있었다는 것을. 진호 씨, 당신도 같은 생각이에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도 솔직히 우리 어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20년이었다. 새벽에 산을 오르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고 아버지와 등을 지고 밤을 새워 숫자를 맞추던 20년. 그것이 지금 이 거실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끝났다는 것을 예감했다. 이후 2달은 수연에게 조용한 지옥이었다. 진호는 식탁에서 수연이 차린 음식을 밀어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아침부터 약재 냄새. 수연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려 하면 진호가 문 앞을 막았다. 당신은 등기이사도 아니잖아. 왜 들어와? 진호의 지인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수연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다. 어느 날은 진호의 후배가 형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묻자 진호가 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주방에서 들은 수연은 손에 쥔 칼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오봉수는 아예 펜트하우스에 눌러앉았다. 수연의 약재 건조대를 집에서 저런 걸 왜 널어놓냐며 베란다에서 치워버렸다. 수연의 약선 레시피 노트를 이런 낡은 책이 왜 여기 있어라며 창고에 처박았다. 수연이 항의하면 오봉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냐며 진호에게 이르렀고 진호는 수연에게 좀 참아. 엄마가 예민하신 거잖아라고 했다. 수연이 참아야 할 것들이 날마다 쌓여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신세희의 존재가 드러나면서였다. K-진의 홍보이사로 입사한 신세희는 서울 명문가 출신의 유학파 경력을 가진 여자였다. 진호가 그녀를 채용한 날 오봉순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런 여자가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찻잔을 입에 가져갔다. 손이 약간 떨렸다. 이후 진호는 야근이 잦아졌다. 주말에도 자주 자리를 비웠다. 수연은 물었고 진호는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라고 했다. 수연은 믿으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진호의 재킷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 수연이 맡아본 적 없는 진한 여자 향수였다. 그날 밤 수연은 진호에게 직접 물었다. 신세희 씨랑 무슨 일이 있어요? 진호는 잠시 굳었다가 오히려 화를 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알아?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 다 한다고. 그런데 고생은 안 해줄 망정 의심이나 해?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오히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수연은 신세희에 대해 다시 묻지 않았다. 그것이 2번째 치명적인 실수였다. 상장 성공 파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밤 진호가 새벽 2시에 귀가했다. 진한 향수 냄새, 흐트러진 넥타이, 그리고 외투 안주머니에서 꺼낸 서류 봉투 하나. 진호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식탁 앞에 서서 봉투를 탁 내던졌다. 이혼하자. 수연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아니,
잘못 들은 척하고 싶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 서류 다 준비해놨어. 변호사도 정리했고 도장만 찍으면 돼. 진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수연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20년이 머릿속을 한꺼번에 스쳤다. 새벽 지리산, 아버지가 잠근 대문, 갈라진 손등, 잠 못 자던 밤들, 진호의 발표 자료를 다듬던 새벽. 처음 투자 유치가 성공하던 날 혼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이유가 뭐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진호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솔직히 말할게. 당신 몸에선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 약재 냄새, 흙 냄새.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 냄새가 역겨워. 나는 제대로 된 여자랑 살고 싶어. 향수 냄새 나는 여자. 수연은 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다시 물었다. 신세의 시죠. 이번엔 진호가 부정하지 않았다. 반년 됐어. 그쪽이 나한테 더 맞는 사람인 것 같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단 두 줄기였다. 오열도 애원도 없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20년 동안 스스로를 속여온 것에 대한 뒤늦은 자기 연민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조항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읽었다. 진호는 지금 그걸 다 읽을 거야? 라며 짜증을 냈다. 수연은 대꾸하지 않고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며 물었다. 내 레시피들은요? 내가 20년 동안 만든 약선 레시피들. 어머니 것도 있고 내가 새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호는 피식 웃었다. 회사 자산이야. 당신이 그동안 직원 자격으로 일한 거니까 법적으로 전부 회사 소유야. 4년 전에 등기이사 내려올 때 이미 정리된 거야.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 수연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소화했다. 4년 전 세금 문제라며 도장을 찍게 했던 그 서류. 그것이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을. 진호는 아내가 이혼을 결심하기 훨씬 전부터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진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창업 초기에 당신 도움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야. 근데 이제 회사가 컸잖아. 이제 당신 없이도 돼. 그것이 20년 헌신에 대한 강진호의 결산이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렸다. 오봉순이었다. 가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온 그녀는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처음부터 듣고 있었을 것이다. 오봉수는 수연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교통비야. 짐은 오늘 밤 안으로 빼. 내일 아침에 세희가 이사 올 거거든. 수연은 봉투를 바라보았다. 20년이 100만 원으로 환산된 봉투를.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혼 서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 한 번에. 진호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을 크게 떴다. 바로 찍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외투를 걸치고 짐가방 하나만 집어들었다. 20년의 살림이 담긴 집에서 들고 나가는 것이 가방 하나였다. 문 앞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진호는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오봉수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없었다. 끝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수연은 그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진호 씨,
당신이 냄새난다고 버린 이 손이 뭘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손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낼지 언젠가 똑똑히 보게 될 거예요. 후회할 때 그건 이미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오봉순이 비웃듯 말했다. 산골 여자가 별소리를 다해.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손바닥을 펼쳐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갈라진 손마디, 약재에 물든 손톱, 20년의 흔적이 새겨진 손, 냄새난다고 버림받은 손. 수연은 그 손을 가만히 쥐어쥐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빗소리가 쏟아졌다. 택시 한 대가 그녀 앞에 섰다. 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택시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그러나 서울 외곽의 재래시장 근처에서 택시가 멈추었을 때 수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내렸다. 빗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리산 새벽에 약재를 캐던 손이 아직 자신에게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빗속에서 내린 택시의 미터기는 정확히 18,000원을 가리켰다. 100만원짜리 봉투에서 지폐를 꺼내 기사에게 건네고 나자 수연의 손에 남은 것은 구겨진 영수증 한 장과 축축하게 젖은 짐가방 하나뿐이었다. 서울 외곽 재래시장 골목. 늦은 밤 빗소리만 가득한 골목 어귀에서 수연은 한참을 서 있었다. 네온 사인이 반쯤 꺼진 간판들, 닫힌 셔터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노란 가로등빛. 아름답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러나 수연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새기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을, 이 바닥에서. 아는 사람도 갈 곳도 전화할 사람도 없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아버지의 번호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20년 전 대문을 잠갔던 아버지. 나가면 다시 오지 말라고 했던 그 목소리. 지금 이 모습으로 전화할 수는 없었다. 당신이 옳았다는 말을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었다. 시장 입구 게시판에 붙은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빗물에 반쯤 젖어 글씨가 번진 종이였다. 지하 창고 임대, 월 30만 원, 즉시 입주 가능. 수연은 그날 밤 그 지하방 문을 두드렸다. 관리인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잠을 깨운 것에 짜증을 내다가 수연의 얼굴을 보고 멈칫했다. 빗속에서 짐가방 하나를 든 여자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있었는지 노인은 군말 없이 열쇠를 꺼냈다. 보증금 5만 원에 선불로 한 달치 내면 돼요. 수연은 봉투에서 돈을 세어 건넸다. 노인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혼자 온 여자는. 수연은 열쇠를 받으며 웃었다. 감사합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냄새가 먼저 왔다. 습기와 곰팡이, 묵은 먼지, 그리고 시장 쓰레기 집화장에서 흘러드는 음식물 냄새. 진호가 역겹다고 했던 바로 그 냄새와 비슷했다. 수연은 코를 막지 않았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짐을 내려놓았다. 방은 좁았다. 성인 2명이 누우면 꽉 찰 크기였다. 천장이 낮아 팔을 들면 닿을 것 같았다. 환기구 하나가 천장 구석에 달려 있었고 그마저도 시장 쓰레기 집화장 쪽을 향해 있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수연은 가방을 열었다. 나온 것은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약재 주머니 하나였다. 집에서 가져올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오봉순이 창고에 처박아둔 레시피 노트는
끝내 챙기지 못했다. 그러나 수연은 알고 있었다. 그 노트에 적힌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손과 몸속에 새겨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책은 빼앗겼어도 손이 기억하는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다. 수연은 그날 밤 울지 않았다. 형광등 아래 쪼그려 앉아 수첩을 펼치고 숫자를 적었다. 남은 돈, 예상 임대료, 최소 생활비, 초기 재료비. 숫자들이 냉정하게 나열되었다. 6개월. 버틸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었다. 수연은 수첩을 덮고 누웠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새벽 4시 수연은 일어났다. 시장이 열리기 2시간 전이었다. 골목을 혼자 걸으며 시장의 구조를 파악했다. 어느 방향에서 사람이 몰려오는지, 점심 유동 인구가 어느 골목을 지나는지, 상인들이 쉬는 시간에 어디에 모이는지 관찰했다. 그리고 도매 약재상 골목에서 멈추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앞에서 진열된 약재들을 눈으로 훑쳤다. 오미자, 구기자, 황기, 감초, 대추, 생강, 계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현대인의 몸에 잘 맞는 약재들이었다. 수연은 속으로 단가를 계산했다. 품질을 포기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품질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다. 양을 줄이기로 했다. 조금씩 정확하게. 도매상이 문을 열자마자 수연은 들어갔다. 50대 중반의 주인 남자가 수연을 위아래로 훑쳤다. 뭐 찾아요? 황기 한 근, 대추 2근, 오미자 반근, 구기자 반근, 감초 2냥 주세요. 주인이 눈썹을 올렸다. 약방하세요? 시작하려고요. 주인이 약재를 꺼내며 물었다. 어디서 배웠어요? 손이 예사손이 아닌 것 같은데. 수연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지리산에서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약재를 아는 사람의 손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이었다. 지하방으로 돌아온 수연은 약재를 펼쳤다. 먼저 손으로 만져보았다. 황기의 결, 대추의 탄력, 오미자의 껍질 상태. 품질을 눈이 아니라 손으로 확인하는 것이 응가의 방식이었다. 괜찮았다. 다음은 덮는 작업이었다. 작은 펜 하나를 빌려왔다. 화력을 최대한 낮추고 약재를 얹고 쉬지 않고 저었다. 낮은 천장 아래 연기가 가득 찼다. 환기구를 열고 부채질을 했다. 땀이 흘렀다. 수연은 멈추지 않았다. 온도를 맞추고 타이밍을 재고 식혀서 다시 덮었다. 그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약재는 서두르면 독이 된다. 기다리는 사람의 손에서만 약이 나온다. 수연은 기다렸다. 새벽 2시가 지나서야 첫 번째 블렌딩이 완성되었다. 수연은 찻잔에 따라 마셨다. 눈을 감았다. 맞았다. 어머니의 레시피에서 출발했지만 서울 사람들의 몸에 맞게 조정한 배합이었다.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 현대인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담았다. 수연은 수첩의 배합 비율을 기록했다. 그것이 응가약방의 첫 번째 레시피였다. 다음 날 아침 시장 한쪽 구석에 좌판을 폈다. 가장 외진 자리였다. 보증금 50만 원. 남은 돈이 다시 줄었다. 손으로 직접 쓴 작은 팻말을 세웠다. 응가약방 몸이 기억하는 차.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외진 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젊은 여자를 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점심 무렵 옆 좌판 국밥집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방순이라고 했다. 50대 초반,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여자였다. 아가씨, 여기서 뭐 팔려고요? 약차요.
방순이가 피식 웃었다. 여기가 어떤 시장인지 알아요? 이 바닥 사람들이 약차를 마시겠어요? 소주를 마시겠어요? 아가씨, 괜히 돈 날리지 말고 다른 거 팔아요. 주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한번 해볼게요. 방순이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다. 첫날 판매액은 4,000원이었다. 두 잔이 팔렸다. 한 잔은 호기심에 멈춘 노인이 사갔고 한 잔은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팻말을 보고 들렀다. 수연은 저녁에 지하방으로 돌아와 수첩에 숫자를 적었다. 무언가, 판매가, 마진, 하루 목표 판매량. 감정을 느낄 시간이 없었다. 이튿날 수연은 남은 차를 시장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공짜였다. 방순이 아주머니가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다가 표정이 달라졌다. 이거 진짜 다르네. 사 먹는 차랑 달라. 뭘 넣은 거예요? 수연이 설명했다. 황기와 대추로 기력을 올리고 오미자로 간을 보했으며 하루 종일 써 있는 상인들의 다리 부종을 위해 옥수수 수염을 넣었다고. 방순이가 잠시 수연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아가씨, 나한테 맞는 거 따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나 허리가 안 좋아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방순이를 위한 두충, 웃을, 속단 블렌딩을 따로 만들었다. 사흘 뒤 방순이가 좌판으로 왔다. 아가씨, 나 이거 계속 마시고 싶은데 얼마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님들에게 옆집 약차 한번 마셔봐요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입소문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시장 상인의 총무 박달수가 찾아온 건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덩치가 산만한 40대 남자로 시장 내 좌판 배치와 자릿세를 사실상 쥐고 흔드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연의 좌판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내려다보았다. 여기 원래 내 친척이 쓰던 자리야. 나한테 따로 자릿세 내야 해. 한 달에 20만 원. 수연은 이미 시장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낸 자리였다. 정식 계약 자리인데요. 박달수는 피식 웃었다. 법대로만 살면 피곤해. 여기서 오래 장사하고 싶으면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골목에서 장사 못하게 할 수 있어. 수연은 박달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음에 오실 때는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박달수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돌아갔다. 그 뒤로 사흘 동안 시장 청소 차량이 수연의 좌판 앞에 오물을 뿌리고 지나갔다. 첫날은 그냥 닦았다. 둘째 날도 닦았다. 셋째 날 오물이 약재 위에 튀었을 때 수연은 그날 준비한 약재를 전부 버렸다. 손이 떨렸다. 그날은 처음으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수연은 지하방으로 내려가 새 약재를 꺼냈다. 다시 덮기 시작했다. 새벽 3시였다. 방순이 아주머니가 수연에게 귀띔했다. 달수 형이 시킨 거야. 아가씨, 그냥 줘버려. 여기서 괜히 싸우면 못 버텨. 이 시장에서 달수 형한테 찍히면 진짜 힘들어. 수연은 오물을 직접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방순이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2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요? 수연은 잠시 손을 멈추고 방순이를 바라보았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순이가 한참 수연을 바라보다가 혀를 찼다. 참 야무진 사람이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박달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노인을 부축하고 왔다.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은 박달수의 어머니였다. 박달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약차 마셔보고 싶다고 해서.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노인 앞에 의자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에 좋은 우슬, 속단, 구기자에 혈액순환을 돕는 홍화씨를 넣어 따뜻하게 우린 차를 건넸다. 노인이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고 한 모금 마셨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맛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네. 어디서 이걸 배웠어요? 지리산에서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비웠다. 박달수는 그날 이후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자릿세 이야기도 오물 사건도 다시는 없었다. 두 달이 지나자 좌판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번졌다. 만성 두통에 시달리던 직장인이 수연의 차를 마신 후 나아졌다는 이야기. 수면 장애가 있던 중년 여성이 응가약방 차를 마시고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는 이야기. 온라인 맘카페에 시장 지하 약차 아주머니라는 이름으로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마시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다. 진짜 치유받은 느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생각난다. 수연은 밤마다 그 후기들을 읽으며 수첩에 새 메뉴 아이디어를 적었다. 석 달째 수연은 약차에 약선 디저트를 추가했다. 오미자 젤리, 흑임자 다식, 약재를 우린 물로 만든 한과. 음식도 약이 될 수 있다는 응가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것들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좌판이 좁았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오전 중에 매진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연은 밤을 더 줄였다. 새벽 1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다. 그때 두 번째 위기가 왔다.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전통 약재 음료 시리즈를 출시하며 시장 바로 옆 건물에 입점했다. 세련된 인테리어, 대규모 마케팅, 균일한 맛, 자본의 힘이었다. 시장에 오던 직장인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다. 방순이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가씨, 저기서 대기업이 약재 음료 한다는데 괜찮겠어요? 수연은 그 프랜차이즈 카페에 직접 가서 음료를 사 마셨다. 맛을 보았다. 그리고 돌아왔다. 수연은 그날 밤 수첩을 새로 펼쳤다. 대기업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었다. 균일화, 대량 생산, 원가 절감. 그것들이 대기업의 강점이면서 동시에 약점이었다. 수연의 차는 사람마다 달랐다. 허리가 아픈 방순이의 차와 눈이 침침한 청가물 사장의 차와 생리통이 심한 20살 대학생의 차가 전부 달랐다. 대기업은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수연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기로 했다. 맞춤 처방 약선차라는 팻말을 새로 만들었다. 손님이 오면 먼저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냐고, 잠은 잘 자냐고, 소화는 어떠냐고, 손발이 차냐고. 10분 남짓한 대화 끝에 그 사람만을 위한 차를 만들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손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다른 데서는 이런 거 못 받아봤어요. 줄이 다시 길어졌다. 대기업 카페의 음료와 수연의 차는 처음부터 다른 물건이었다. 경쟁이 아니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수연의 지하방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다. 명함을 건넸다.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식품 유통회사의 MD였다. 응가약방차, 우리 온라인몰에 입점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소량이라도 괜찮습니다. 수연은 명함을 받았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혼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MD가 말했다. 그럼 양을 늘릴 수 있을 때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수연은 그날 밤 명함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6개월 전 100만 원을 손에 쥐고 빗속에 내렸던 날이 생각났다. 시장 게시판의 쪽지,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방, 오물을 뿌리던 청소 차량,
방순이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이 명함이 손에 들려 있었다. 수연은 수첩을 펼쳤다. 새 페이지를 폈다. 그리고 맨 위에 적었다. 응가약방 2단계. 숫자들이 다시 나열되기 시작했다. 설비 투자 비용, 인력 채용 계획, 생산량 확대 시나리오. 감정을 느낄 시간은 여전히 없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냄새난다고 버림받은 손에서 천억의 씨앗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혼 후 5년. 강진호의 몰락은 그가 상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빠르고 처절하고 치욕스러웠다. 수연을 내쫓던 날 밤 진호는 확신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인생이라고. 향수 냄새 나는 여자, 세련된 도시의 삶, 성공한 CEO의 완벽한 그림. 신세희는 그 그림에 딱 맞는 여자처럼 보였다. 명문가 출신의 유학파 경력, 유창한 영어와 세련된 외모. 진호는 신세희를 보며 자신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수연과 함께한 20년이 일종의 준비 기간이었고 이제 진짜 무대가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그는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온몸으로 깨닫게 된다. 신세희의 변화는 수연이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는데 진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수연이 정성껏 관리하던 집안 살림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냉장고는 비었고 청구서는 쌓였으며 오봉순과 신세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시작되었다. 오봉순은 처음엔 신세희를 치켜세우더니 한 달이 지나자 저 여자 눈빛이 이상하다고 했다. 진호는 엄마가 예민한 거야라고 넘겼다. 수연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다. 신세희를 공동대표로 올린 것은 상장 6개월 후였다. 진호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신세희는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법인 계좌 접근 권한을 손에 넣은 신세희는 조용하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먼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홍보 대행사라는 명목이었다. K-진의 홍보 예산이 그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진호는 계약서를 검토하지 않았다. 신세희가 처리한다고 했고 진호는 믿었다. 두 번째 페이퍼 컴퍼니는 컨설팅 업체였다. 세 번째는 물류 대행사였다. 세 회사 모두 실체가 없었다. 하지만 K-진의 장부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로 기록되었고 자금은 그 유령 회사들을 거쳐 홍콩 계좌로 빠져나갔다. 18개월에 걸쳐 빠져나간 금액이 87억이었다. 진호가 이상함을 처음 감지한 것은 분기 재무제표를 검토하다가 홍보비 항목이 전년 대비 340% 증가한 것을 발견했을 때였다. 담당 직원을 불러 물었다. 직원은 신 대표님이 직접 승인하신 건입니다라고 했다. 진호의 손이 떨렸다. 신세희를 불러 추궁했다. 신세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가 없었으면 이 회사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상장 후 홍보 전략 다 내가 짠 거잖아요. 그 값어치도 못 받겠어요? 진호가 법적 절차를 언급하자 신세희는 표정이 싸늘해졌다. 법적으로요? 좋아요.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수연 씨 레시피 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기이사 내리게 할 때 어떤 서류 썼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협박이었다. 진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신세희는 그날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연락도 끊겼다. 지분만 처분하고 사라졌다. 혼자 남은 진호가 내부 감사를 시작했을 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빠져나간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안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K-진의 핵심 특허 2건에 대한 무효 소송이었다.
제기한 사람은 K-진의 전 연구직원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진술했다. 해당 특허의 실질적 창안자는 강진호 대표가 아닌 전처 은수연이며 창업 초기부터 모든 레시피 개발과 배합 연구는 수연이 단독으로 수행했다고. 증거로 제출된 것은 수연의 손으로 직접 작성된 연구 일지들이었다. 날짜가 찍힌 수백 장의 메모들. 진호가 우리 자산이라며 빼앗았지만 창고 어딘가에 남아있던 것들이었다. 재판은 8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법원은 은수연을 해당 특허의 실질적 창안자로 인정했다. 특허 2건이 무효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특허 2건의 문제가 아니었다. K-진의 기업 가치, 투자자들이 베팅한 근거, 코스닥 상장의 핵심 스토리가 모두 그 2개의 특허 위에 서 있었다. 판결이 나던 날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다음 날도 하한가였다. 사흘 뒤 거래가 정지되었다. 2달 후 상장이 폐지되었다. 투자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약선 레시피 도둑기업, 전처 착취로 일군 불법 상장, 아내 내쫓고 기술 훔친 CEO. 기사 제목들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진호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다. 오봉수는 아들의 펜트하우스가 경매로 넘어가던 날 조용히 짐을 쌌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다 내 팔자야. 처음부터 세이 그년이 이상했어. 20년간 며느리를 산골 여자라고 내쫓으라고 부추겼던 그 입으로.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봉수는 경상도 고향으로 내려갔다. 진호는 빈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졌다. 이삿짐 센터가 가구를 실어 나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펜트하우스를 나온 진호는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월세방에 짐을 풀었다. 방 안에 남은 것은 옷 몇 벌과 먼지 쌓인 골프백, 그리고 지갑 속 낡은 명함 한 장이었다. 도윤재, 대학 시절 셋이 몰려다니던 친구. 강진호, 은수연, 도윤재. 3학년 때부터 자주 어울렸고 윤재가 수연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진호는 당시 그 소문을 비웃었다. 저 녀석이 감히. 지금 도윤재는 글로벌 호텔 체인 윤재그룹의 회장이었다. 포브스 코리아 선정 40대 이하 자산가 3위. 진호는 그 명함을 몇 번이나 꺼냈다가 집어넣기를 반복했다. 자존심이 절박함과 씨름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절박함이 이겼다. 아직 연락하지 않은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진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운 봉투가 날아왔다. 윤재그룹 문양이 금박으로 찍힌 청첩장이었다. 도윤재의 결혼식.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예식장. 날짜는 한 달 후. 진호는 청첩장을 손에 쥐고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이것이 기회였다. 결혼식이라는 자리는 부탁하기 좋은 자리였다. 축하 인사를 건네고 옛 이야기를 나누고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업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윤재그룹의 호텔 식음료 사업과 연결되면 새 출발이 가능할지도 몰랐다. 비굴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달리 방법이 없었다. 청첩장에서 신부 이름을 확인했다. 은수연. 진호는 그 이름을 2번 읽었다. 흔한 이름이었다. 동명이인이겠거니 했다. 자신의 전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가 윤재와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불편한 우연의 일치라고. 설마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산골 여자가 재벌 회장과 결혼을 한다고? 말이 안 됐다. 진호는 청첩장을 서랍에 넣었다. 결혼식 당일 진호는 아침 일찍 빌린 정장을 꺼내 입었다. 3년 전 마지막 투자자 미팅에서 입었던 정장이었다.
허리 부분이 약간 헐렁해졌다. 밥을 제대로 못 먹은 탓이었다. 구두를 닦았다. 밑창이 달아 있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한때 코스닥 상장사 CEO였던 남자가 지금 거울 안에 있었다. 진호는 시선을 돌리고 집을 나섰다. 예식장 앞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달랐다. 진열된 화합만 수십 개였고 주차장에는 외제 차들이 가득했다. 하객들의 옷차림이 달랐다. 맞춤 정장, 명품 드레스, 금융계와 재계의 얼굴들이 보였다. 정관계 인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악수를 나누었다. 진호는 아는 얼굴이 없었다. 한때 자신도 저 무리의 언저리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하객 무리 사이에 조용히 섞여 들어갔다. 좌석 안내를 받아 앉았다. 식순표를 집어들었다. 신랑 도윤재, 신부 은수현. 진호는 다시 그 이름을 읽었다. 가슴이 미세하게 울렸다. 그러나 여전히 동명이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줄의 소개 글에 신부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었다. 식품기업 은가약방 창업자이자 CEO. 진호의 손이 멈추었다. 은가약방.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5년 전 이혼 후 한 번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었다. 재래시장에서 시작해 천억대 식품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라고. 진호는 당시 그 뉴스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은가라는 이름이 전처의 가문 이름인 것을 알면서도 설마하며 넘겼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확인하는 순간 직면해야 할 것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식순표를 손에 쥔 채 진호는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다. 앞줄에 앉은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신부가 은가약방 대표래. 맞아. 인터뷰 봤어. 재래시장 지하방에서 시작해서 5년 만에 1,000억 매출 달성한 사람. 도 회장이랑은 대학 동기래. 그 말들이 진호의 귀에 하나씩 박혔다. 대학 동기. 재래시장 지하방. 5년. 1,000억?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진호도 반사적으로 따라 일어났다. 다리가 약간 떨렸다. 식장 뒤편 문이 열렸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있었고 걸음걸이가 단아했다. 면사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진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다. 걸음걸이, 어깨선, 손을 잡은 방식. 무언가가 익숙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신부가 천천히 걸어 도윤재 앞에 섰다. 도윤재가 신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식장 앞 모든 사람이 보일 정도로 분명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빛. 소중한 것을 드디어 손에 쥔 사람의 눈빛. 진호는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를 직감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도윤재가 천천히 손을 들어 면사포를 걷어 올렸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면사포 뒤에서 드러난 얼굴, 세련된 메이크업, 고요하게 빛나는 눈빛,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처럼 빛나는 표정. 5년의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진호는 단 0.1초 만에 알아보았다. 자신이 냄새난다고 했던 그 여자, 100만 원을 쥐어 빗속으로 내쫓았던 그 여자, 은수연이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목소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터져나왔다. 예식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진호에게 쏠렸다. 진호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아니, 의식할 수 없었다. 면사포 뒤에서 드러난 그 얼굴이 그의 세계 전부를 가득 채웠다. 수연은 진호를 바라보았다. 딱 한 번, 짧게. 그리고 시선을 돌렸다. 도윤재의 손을 잡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놀람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오래전에 이미 끝난 일을 대하는 사람처럼 완전한 무관심이었다. 그것이 진호에게는 어떤 분노보다도 날카롭게 박혔다. 진호의 무릎이 꺾였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식장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주변 하객들이 술렁였다. 누군가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속삭였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바닥에 무릎을 짚은 채 수연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자신이 내쫓은 여자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자신이 가장 부러워하는 남자의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진호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다. 경호원 2명이 진호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다. 진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힘이 없었다. 식장 밖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진호는 한 번만 더 수연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수연은 도윤재와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진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잊은 사람처럼. 예식장 복도에 내던져진 진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빌린 정장의 무릎 부분에 먼지가 묻었다. 구두 밑창이 다른 발이 바닥에 붙어 있었다. 한때 코스닥 상장사 CEO였던 남자가 지금 결혼식장 복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안쪽에서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길고 따뜻한 박수 소리였다. 진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손이 보였다. 한 번도 약재를 캐지 않은 손. 한 번도 새벽산을 오르지 않은 손. 20년 동안 수연이 만들어준 것 위에서만 살아온 손. 그 손이 낯설게 느껴졌다.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예식장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진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차가운 대리석이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다. 빌린 정장 바지가 구겨졌고 가까운 구두에 먼지가 묻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가 선율이 두꺼운 문을 뚫고 복도까지 새어나왔다. 행복한 소리였다. 진호가 20년 동안 곁에 두고도 단 한 번도 만들어주지 않았던 종류의 행복이었다. 경호원 2명이 진호를 내려다보다가 입구 쪽으로 물러섰다. 더 이상 소란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다. 진호는 그 틈을 눈으로 재었다.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과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충동이 동시에 치솟았다. 이성은 가지 말라고 했다.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식장 옆문으로 스며들었다. 피로연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객들이 테이블을 찾아 자리를 잡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나르고 있었다. 진호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안쪽으로 걸었다. 누군가 진호를 알아보고 아까 그 사람이다라고 속삭였다. 진호는 듣지 못한 척했다. 그리고 수연을 보았다. 도윤재와 나란히 서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수연의 옆에 처음 보는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수연이 그 부부를 향해 웃었다. 진호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발이 굳었다. 20년 동안 옆에 있었던 여자였다. 그 여자의 웃음을 수백 번은 보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저 웃음은 달랐다. 전혀 달랐다. 새벽에 약재를 덮으면서 짓던 웃음도 아니었고 진호의 발표 자료를 다듬다가 혼자 마시던 차 한 잔 앞에서 짓던 웃음도 아니었다. 긴장이 없었다. 무언가를 참는 기색이 없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완전히 뿌리를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진호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것이 후회인지 질투인지 공허함인지 이름 붙일 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커서 가슴이 실제로 아팠다. 진호는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누군가의 샴페인 잔이 팔에 부딪혔다.
황금빛 액체가 진호의 재킷에 튀었다.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진호는 멈추지 않았다. 다른 하객의 어깨를 스치고 테이블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히며 그래도 앞으로 갔다. 수연까지 10걸음, 5걸음, 3걸음. 수연아. 이름이 터져 나왔다. 제 의지가 아니었다. 예식장의 음악이 끊겼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진호에게로 쏠렸다. 정적이 흘렀다. 수연이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얼굴에 놀람이 없었다. 당황함도 없었다. 진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저 담담하게 바라보았다. 그 담담함이 진호에게는 도리어 비수처럼 박혔다. 분노나 눈물이었다면 차라리 나았다. 무관심은 달랐다. 무관심은 상대를 이미 세계 밖으로 밀어낸 사람의 표정이었다. 도윤재가 수연의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등으로 수연을 가리는 동작이었다. 크지 않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이 사람은 내가 지킨다. 진호는 그 동작을 보며 5년 전을 떠올렸다. 수연이 오봉순에게 모욕을 당할 때 자신은 소파 쿠션만 만지작거렸다. 윤재는 지금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진호는 수연까지 2걸음 남긴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빌린 정장 바지가 대리석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났다. 주변 하객들이 술렁이며 자연스럽게 원을 만들었다. 여기저기서 스마트폰이 들렸다. 누군가 이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것 같았다. 진호는 그것을 보았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남은 것은 절박함 뿐이었고 그 절박함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여유도 없었다. 수연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던 거야. 20년 동안 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 회사도 없었을 거고 상장도 없었을 거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이제 알았어.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돌아와. 제발. 눈물이 흘렀다. 진호는 닥지 않았다. 수연의 드레스 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다. 흰 드레스의 끝자락이 손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도윤재의 구두가 그 손 앞에 섰다. 진호의 손가락 끝에서 10cm. 도윤재는 진호를 내려다보았다. 대학 시절 셋이 어울리던 친구였다. 지금 그 눈빛에 옛 정은 없었다. 진호야.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예식장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오랜만이다. 진호가 올려다보았다. 윤재야. 나 좀 봐줘. 옛날 친구잖아. 수연이한테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해줘.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도윤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진호야. 수연이가 지하방에서 혼자 새벽 3시에 약재 덕던 날 밤 힘들지 않았겠냐. 내가 냄새난다고 100만 원 쥐어서 빗속에 내쫓던 날 힘들지 않았겠냐. 그때 너는 어디 있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내가 수연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냐. 나도 알아.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러니까 사과하는 거잖아. 사람이 잘못하면 사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0년인데. 20년 함께한 사람인데. 20년. 도윤재가 그 말을 받았다. 그 20년 동안 수연이가 뭘 했는지 알아? 새벽에 산 오르고 손이 갈라지도록 약재 덮고 내 발표 자료 밤새 다듬고 샘플 포장하고 데이터 만들고. 그 20년 동안 너는 뭘 했냐? 말 잘하고 투자자 앞에서 웃고 수연이가 만든 것 위에 이름 올리고 그리고 성공하니까 수연이를 냄새난다고 버렸어. 도윤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그게 20년이야, 진호야. 지금 그 20년을 사과 한 번으로 되돌리려고 여기 무릎 꿇은 거야? 예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음악도 없었고 웅성거림도 없었다.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진호의 눈을 찔렀다. 그때 수연이 도윤재의 팔에 손을 얹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도윤재가 뒤를 돌아보았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할게. 그런 의미였다. 도윤재가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수연이 앞으로 나왔다. 드레스 자락이 대리석 바닥을 쓸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전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오래, 그러나 차갑지 않게, 슬프지도 않게, 그저 먼 곳을 바라보듯이. 진호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호 씨, 목소리는 조용했다. 예식장 전체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진호가 입을 열었다. 수연아, 그건 들어요. 수연이 말을 끊었다. 여전히 조용했다. 당신이 필요했던 건 내가 만든 것들이었어요. 레시피, 데이터, 밤새 맞춘 숫자들, 새벽에 만든 샘플들.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것들을 만든 나를 찾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야.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진짜로 미안해. 진짜로. 수연은 잠시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진호 씨, 20년 동안 딱 한 번만 내 손을 보고 수고했다고 했어도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딱 한 번만 내가 만든 레시피에 내 이름 대신 내 이름을 올려줬어도, 딱 한 번만 오봉순 씨가 나를 모욕할 때 옆에 있어줬어도.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 한 번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수연아, 나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어. 회사도 없고 돈도 없고 엄마도 내려가 버렸어. 아무도 없어. 너밖에 없어. 수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묘하게 변했다.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 순간을 예상했던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래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수연이 천천히 말했다. 근데 진호 씨, 내가 지하방에서 혼자였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신이 준 100만 원이랑 젖은 짐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때 나한테 전화 한 통 했어요? 진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안 했죠.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이게 있었거든요. 수연이 자신의 손을 들었다. 드레스 위로 드러난 손이었다. 5년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지만 오래 일한 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손이었다. 이 손이 있었어요. 당신이 냄새난다고 버린 이 손이. 예식장이 다시 완전히 조용해졌다. 수연이 손을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호 씨,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그날 밤 나를 내쫓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지리산에서 약재를 캐며 당신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나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진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해방. 20년의 헌신이, 자신과 함께한 세월이 수연에게는 속박이었다는 말이었다. 그 말이 어떤 모욕보다도, 어떤 분노보다도 더 깊이 박혔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수연이 돌아섰다. 도윤재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다음 하객에게로, 다음 인사로, 다음 삶으로.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경호원 3명이 진호의 양팔과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진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끌려가면서도 수연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흰 드레스가 멀어졌다. 도윤재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연이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오래 함께한 사람들의 동작이었다. 식장 밖으로 내던져졌다. 자동문이 닫혔다. 진호는 예식장 계단 앞에 서 있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샴페인이 튄 재킷이 바람에 식었다. 진호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었다가 결국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고꾸라졌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소리를 내며 울었다. 지나가던 하객들이 흘끗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다. 안쪽에서 다시 음악이 시작되었다. 경쾌하고 밝은 선율이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수 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소리들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호를 에워쌌다. 진호는 바닥에 손을 짚은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번도 약재를 캐지 않은 손. 한 번도 새벽산을 오르지 않은 손. 20년 동안 수연이 만들어준 것 위에서만 살아온 손. 그 손이 지금 예식장 계단 바닥을 짚고 있었다.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손으로. 수연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당신이 나를 해방시켜준 거예요. 진호는 오래도록 울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계단 위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밤속에서. 그것이 그가 받아야 할 몫이었다. 처절하고 공평한 인과응보의 첫 번째 밤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예식장 계단에서 오열하던 진호의 영상은 이미 수백만 뷰를 넘겼다. 하객 중 누군가 라이브 방송을 켰던 모양이었다. 영상 제목은 전처 재벌 결혼식장 바닥 기어다닌 전 남편 충격 실시간이었다. 클립 영상이 여러 개로 잘려 각종 SNS에 퍼졌다. 진호가 무릎을 꿇는 장면, 도윤재가 막아서는 장면, 수연이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장면. 특히 마지막 장면이 가장 많이 공유되었다. 수연이 진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윤재의 손을 잡으며 걸어가는 그 장면. 댓글들은 한결같았다. 저게 진짜 복수다. 쳐다도 안 보는 거 실화냐. 인과응보 실시간 감상 중. 약선 레시피 훔친 CEO 최후. 진호는 세 번째 댓글까지 읽다가 휴대폰을 꺼버렸다. 끌 수 없는 것은 현실이었다. 월세방 보증금이 2달째 밀려 있었다. 집주인이 문자를 보내왔다. 이번 달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이후는 법적 절차 진행합니다. 진호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엎어놓았다. 냉장고를 열었다. 유통기한이 이틀 지난 두부 반 모와 계란 2개가 전부였다.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방바닥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때 저 천장이 펜트하우스의 것이었다. 높고 넓고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지금 천장은 낮고 누런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진호는 그 형광등을 오래 바라보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응가약방 인천물류센터 인사팀이었다. 진호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수연의 필체였다. 인쇄가 아니었다. 볼펜으로 직접 쓴 글씨였다. 강진호 씨, 저희 응가약방 인천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직원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불평 없이 일할 것. 급여는 최저시급이며 주 6일 근무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는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해온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이니까요. 땀 흘려 일하는 법을 이제라도 배우세요. 당신이 냄새난다고 비웃었던 내 손이 해온 일이니까요.
수락 여부를 사흘 안에 알려주세요. 은수연. 진호는 편지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3번 반복했다.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눈에 박혔다. 첫 번째 읽을 때는 불평 없이 일할 것이라는 조건이, 두 번째 읽을 때는 내가 20년 동안 해온 일이라는 문장이, 세 번째 읽을 때는 당신이 냄새난다고 비웃었던 내 손이라는 구절이. 자존심이 발버둥쳤다. 전직 코스닥 상장사 CEO가 전처의 물류창고에서 박스를 나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 편지가 세상에 알려지면, 혹은 물류센터 직원들이 진호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될지를 진호는 정확히 알았다. 그러나 자존심으로는 밀린 월세를 낼 수 없었다. 자존심으로는 빈 냉장고를 채울 수 없었다. 자존심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진호가 가진 가장 쓸모없는 것이었다. 진호는 수락한다고 짧은 답장을 보냈다. 보내고 나서 한참을 벽을 바라보았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펜트하우스에는 수입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지금 벽에는 못자국 하나만 남아 있었다. 누군가 걸었다가 치운 자리였다. 첫 출근일 새벽 4시 반, 진호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인천행 첫 버스가 5시였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작업복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낡은 옷을 꺼냈다. 거울을 보았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반사적으로 보았다. 한때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고 투자자 앞에 서던 남자가 거울 안에 있었다. 진호는 시선을 돌렸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인천 물류센터는 거대했다. 새벽 6시인데도 이미 트럭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건물 외벽에 크게 붙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응가약방 인천물류센터. 수연이 세운 건물이었다. 수연이 만든 회사의 물건들이 이 건물을 통해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자신이 냄새난다며 100만 원을 쥐어 빗속으로 내쫓은 여자가 5년 만에 만들어낸 것이었다. 진호는 간판을 한참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현장 반장 최 씨가 진호를 맞이했다. 50대 초반, 선이 굵고 말이 없는 남자였다. 진호의 이력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 듯했다. 위아래로 훑으며 물었다. 강진호 씨? 전직이 뭐라고 했어요? 회사 대표였습니다. 최 반장이 피식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냥 웃음이었다. 여기선 다 똑같아요. 대표도 없고 CEO도 없어. 그냥 다 일꾼이에요. 장갑 끼고 따라와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라커룸에 다른 직원들이 있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진호를 힐끗 보고는 각자 준비를 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진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첫 번째 작업은 새벽 배송 트럭에서 내린 입고 상품을 분류 라인으로 이동시키는 일이었다. 20kg짜리 박스가 기본이었다. 30kg짜리도 있었다. 첫 박스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무거웠다. 진호는 표정을 감추며 라인으로 걸었다. 2번째 박스, 3번째 박스, 10번째 박스를 들었을 때 허리에서 신호가 왔다. 20번째에는 손이 떨렸다. 50번째에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변 동료들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50대 아저씨가 30kg짜리 박스를 2개씩 나르며 진호 옆을 지나쳤다. 진호는 20kg짜리 하나를 겨우 들고 있었다. 최 반장이 다가왔다. 힘들면 말해요. 그냥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격려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오전 내내 박스를 날랐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진호는 구내식당 줄에 섰다. 배식받은 밥과 국,
반찬 2가지.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다. 밥을 한 숟갈 떴다.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2숟갈, 3숟갈. 점심시간이 30분이었다. 오후 작업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야 했다. 진호는 먹고 싶지 않은 밥을 빠르게 먹었다. 옆 테이블에서 직원 2명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신입 있던데. 봤어. 손이 하얀 거 봐. 처음이지. 근데 뒤처지지는 않더라고.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진호는 듣지 못한 척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다. 허리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장갑을 끼고 있어도 마찰이 피부에 직접 전해졌다. 진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내일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았다. 내일 오지 않으면 이 자리가 없어졌다. 이 자리가 없어지면 월세를 낼 수 없었다. 진호는 그 생각에 사슬을 되새기며 박스를 들었다.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퇴근 시간이 1시간 남았을 무렵이었다. 현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직원들이 자세를 고쳐 잡았다. 최 반장이 작업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누군가 분류 라인 끝에서 속삭였다. 대표님 현장 방문이래. 진호의 손이 박스 위에 멈추었다. 수연이 현장 관리자와 외부 직원 2명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단정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라인을 돌며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온도 관리, 습도 관리, 분류 오류율. 전문적인 질문들이었다. 현장을 꿰뚫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그리고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었다. 수고하세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다. 진짜로 보면서 하는 말이었다. 직원들이 응답했다. 어떤 이는 웃으며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이 진호가 서 있는 라인 쪽으로 걸어왔다. 진호는 등을 돌린 채 박스 작업을 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멈추었다. 강진호 씨. 진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수연이 서 있었다. 클립보드를 한쪽 팔에 끼고 표정은 담담했다. 어떤 감정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정리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직원을 대하는 표정이었다. 정확히 그것이었다. 진호도 직원들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 않은 그냥 직원. 첫날인데 어때요? 괜찮습니다.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괜찮지 않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바닥 물집이 장갑 안에서 터져 있었다. 그러나 괜찮다고 했다. 수연이 진호의 손을 잠깐 보았다. 장갑 밖으로 드러난 손목 부분이 빨개져 있었다. 수연이 말했다. 내일 두꺼운 장갑 가져와요. 지급되는 장갑은 얇아서 처음엔 물집이 잡혀요. 그것이 전부였다. 배려였다. 그러나 특별한 배려가 아니었다. 신입 직원에게 하는 배려였다. 수연이 시선을 돌렸다. 클립보드를 펼치며 관리자에게 다음 질문을 했다. 그리고 걸어갔다. 다음 라인으로. 진호에게 다시 시선을 주지 않았다. 진호는 그 자리에 잠시 굳어 있었다. 그리고 박스를 들었다. 퇴근 시간 라커룸에서 작업복을 벗었다. 거울 앞에 섰다. 오전에 보지 않으려 했던 거울이었다. 지금은 보았다. 하루 만에 달라진 것이 있었다. 얼굴이 아니었다. 손이었다. 물집이 잡히고 빨개진 손. 손목이 부어 있었다. 진호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올해 이 손으로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투자자 앞에서 악수를 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혼 서류를 식탁에 던졌다. 수연이 만든 것들 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단 한 번도 새벽산을 오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약재를 덕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 만에 손이 달라졌다. 수연의 손은 20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다. 고속도로 위로 올라서자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고속도로 옆 대형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응가약방 광고였다. 찻잔 하나와 약재 몇 가지,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몸이 기억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수연의 얼굴은 없었다. 회사 로고와 제품과 문장만 있었다. 진호는 그 광고판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수연의 손이 20년 동안 기억해온 것들이 지금 1,00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다. 진호가 빼앗으려 했던 레시피들, 법적으로 포장해 가로챘던 특허들. 그것들은 결국 수연에게 돌아갔다. 법원이 돌려보냈고, 시장이 증명했고, 세상이 알아보았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서류로 빼앗을 수 없었다. 진호는 그것을 몰랐다. 이튿날 새벽, 진호는 다시 알람을 맞추었다. 4시 반. 인천행 첫 버스. 두꺼운 장갑을 챙겼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파스를 허리에 붙였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섰다. 사흘이 지나자 허리가 조금 적응했다. 닷새가 지나자 손이 굳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스를 드는 속도가 붙었다. 최 반장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생각보다 버티네요. 칭찬이 아니었다. 그러나 진호는 그 말이 지난 5년 동안 들은 어떤 말보다 실질적으로 느껴졌다. 두 번째 주 수요일 수연이 다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엔 혼자였다. 라인을 돌다가 진호 앞에 멈추었다. 물집은 괜찮아요? 굳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걸어갔다. 그 짧은 말이 진호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수연이 진호를 향해 잘하고 있다고 한 것은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아니, 진호가 수연에게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기도 했다. 그날 저녁 버스 안에서 진호는 수첩을 꺼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수첩이었다. 펜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쓰지 못하다가 한 문장만 적었다. 수연이가 20년 동안 매일 이 무게를 들었다. 버스가 달렸다. 서울의 불빛이 가까워졌다. 진호는 수첩을 덮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했다. 그것이 지금 진호의 하루였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처절하고 공평한 인과응보의 진짜 시작이었다.